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2조 6천억 원대 수준인 연구 개발 투자는 오는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이재용 대표를 향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택시기사의 분신 자살에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이 부상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화물선의 반환을 촉구하며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제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의 아이디어로 나왔던 신속 처리 안건 강행 사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과 먼저 하라고 한 데 대해 사과는 물론 고소 취하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론이 민주당의 대세를 이루어 국회 정상화의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틀 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언론사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맥주잔을 부딪히는 것도 벌써 먼 옛일로 느껴집니다. 오늘은 먼저 서주민 기자가 정치권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목 이런 것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의원총회에선 분위기가 더 강경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는 물론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도 취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사과나 사죄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리고 뭐 고소와 관련된 철회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국회 복귀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국회 사법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과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영수회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 만남을 다시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는 더 깊숙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단식 결정 전에 술을 마셨다느니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느니 하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 공격도 나왔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 등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손 대표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독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저랑 연태고량주 드시고 음주 상태로 긴급의총회 가셔서 단식 결의하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손 대표는 금도를 얘기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인 금도가 살아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최고위원님 계속 발언 중에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지금 중간에 제재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 아니시잖아요. 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발언권 끝나기 전까지는. 호남계 의원들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박주선 전 공동대표는 바른정당계의 당권 투쟁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위한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재요청했지만 손학규 대표가 불응할 방침이어서 당 내분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뒤를 이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부도 기업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오늘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연간 4조 원까지 늘리고 100만 명 규모의 유전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약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제약사가 2011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혈압 약입니다. 해외 17개국에서도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약인데 개발엔 18년이라는 시간과 500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최대 1만 개의 신약 후보 물질 가운데 적합한 물질을 찾아내야 하고 임상시험도 3번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식약처 심사 전문 인력을 늘려 약품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약을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심사관님들 숫자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분야에서 좀 장기간 일해서 좀 전문성이 이렇게 쌓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진료 정보와 흑위, 난치 환자 등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구축해 맞춤형 신약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2025년까지 1조 5천억 원 늘려 연간 4조 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8% 수준인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6%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30만 개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줄지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다시 낮췄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또 비슷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물론 내수 부진까지 이어질 거라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렸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와 똑같이 0.2%포인트 낮춘 겁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경우 성장률이 2.2%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수출은 반도체 등 부진으로 지난해 6,200억 달러에서 5,800억 달러로 줄고 설비 투자는 감소폭이 1.6%에서 4.8%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폭 역시 2.8%에서 2.2%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KDI는 금리 인하 필요성까지도 거론했습니다.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국내외 주요 기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우리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면서 현재 2.6에서 2.7로 제시돼 있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수출과 투자, 소비의 총체적인 부진 속에 한국 경제가 내부 외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대표 간의 설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한 데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도 지지 않고 바로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죠. 그 의미를 최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두고 또다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뗀 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 피해 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 이재용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도 자신의 SNS 계정에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타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시위가 격해지고 사망 사고까지 나오자 죽음을 정치화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엔 혁신 성장이 더딘 건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연이은 SNS 행보에 최 위원장이 정부를 대신해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벤처 기업인 사이에서는 부총리를 비판하는 것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것이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부는 지금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어색한 풍경이 벌어지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행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은 모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극찬하는데 정작 국내 기업은 탈원전을 홍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행사장입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원자력 산업의 선두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I'd like to congratulate Korea nuclear industry and its government for the remarkable achievement.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Korea has a very matured and reliable nuclear industry now for years. 하지만 정작 주최국인 우리 측 청사진은 원전이 아닌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외치던 우리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원전 해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대에는 총 1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전망입니다. 원전 우등국으로부터 탈원전 계획을 듣게 되자 해외 참석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원전을 의미하는 저탄소 전기 생산을 우리나라에 권하는 전문가마저 나왔습니다. It's a competitive advantage for Korea to have low carbon electricity.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세계 협약을 비준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자면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동의하는 절충안을 만들지 못해서 거꾸로 비준 먼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좀 더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한 ILO 세계 핵심 협약 가운데 87호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98호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준이 되면 5급 이상 공무원과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데 국내 노조법과는 배치됩니다. 나머지 29호는 자발적이지 않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정치범 등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105호는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벌 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최근엔 EU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조건인 핵심 협약 비준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일단 ILO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내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노동법을 좀 보면요. 우리 노동법은 이제 공무원 노조의 가입 범위를 직급과 직무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노조에 가입을 못하고 소방관 같은 특수직 역시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ILO 핵심 협약 87호와
98호를 보면요.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서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노조원으로 할 건지 역시 노조가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의 노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ILO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합법화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협약 87호를 보면 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 해직자 조합원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제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외의 문제도 생기더군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군대를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 29호 때문입니다. 이 29호를 보면요. 의무 군 복무 그리고 교도소 내 강제 근로, 비상시 강제 근로 등을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 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 체육요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현역 복무 대신에 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됐죠. 규정대로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군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강요에 의한 노동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란 때문에 이 정부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않기 위해서 현역 갈래, 사회복무요원 할래 뭐 이런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좀 격가지 문제 같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예. 자, 어쨌든 재계는 부담을 많이 느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재계는 일단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경총은 노동자의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에 예상되는 이 부작용과 사용자 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했고요. 정경영 산하에 있는 이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재계가 이렇게 반발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국회 동의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도 해야 하고 비준도 동의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경영계가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고 자, 이래저래 국회 비준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협약이 비준되면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좀 심사숙고할 문제긴 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잠시 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경준 기자, 윤 씨가 이번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반가량 이뤄졌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특히 윤 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영장 심사가 열리던 시간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또 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을 해서 윤 씨의 엄벌을 또 호소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천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벌을 한 목소리로 추구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절실한 일을 올려놓았고 지금까지 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중천의 악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령을 엄명해놔야 벌을 받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김 전 차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구속 뒤 3번째 소환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연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윤 씨의 구속 여부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할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수사단은 특히 윤 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황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사장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구속 기소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상무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직원들을 시켜 부회장 통화 결과와 부회장 보고 등의 이름이 붙은 폴더에서 파일 2,100여 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삼성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 방안,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폴더 이름에 적힌 부회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양 상무의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인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시외버스가 휘청거립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도로변 난간까지 튕겨나갑니다. 이거 뭐야 어디 무슨 폭탄이 날라왔네. 이거 앞으로 팍 돌려갖고 뒤로 팍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오늘 새벽 0시 6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6살 박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A씨는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기준의 2배였습니다. A씨는 반주로 소주를 반병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고 검사하고 그 정도는 하는데 전이 일한 사람을 자꾸 뭐하든. 사고가 난 버스는 400km 떨어진 서울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속도로 진입해가지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낮 용인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인도를 덮치면서 버스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에서 뒤로 밀려 내려갑니다. 운전기사가 쫓아가지만 버스를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 버스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시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버스가 문이 열린 상태로 이제 후진해서 내려가는 거였죠. 버스는 50m 정도를 미끄러진 뒤 전신줄을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37살 김모 씨와 5살 A양 등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 67살 김모 씨는 운전석을 비웠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이 닫히지 않아 점검하려고 내린 사이 버스가 뒤로 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승객문이 오전에도 한번 고장이 났었는데 또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 문을 닫으려고 내려앉자마자 차가 뒤로 흔들려서. 경찰은 김 씨가 제동 장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길 옆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경찰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 26살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려고 부부이긴 해요. 그냥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집에서 아버지와 술을 먹고 다투다 때렸다고 실토했습니다. A씨는 또 아버지가 피를 닦으려고 화장실에 갔다 쓰러져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달 동안 집안에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이번 년도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작년 달에도 우리도 한 번씩 왔거든요. 막걸리 사고. 5달 동안 아무도 몰랐지만 생활비를 보태주던 작은아버지가 집을 찾아오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네가 신고해라라고 한 거죠. 건물 임차인이 할아버지예요. 경찰은 아들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근 벌어진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도 보듯 범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다, 과잉 진압이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경찰이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수갑에서 테이저건,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대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합니다. 경찰관한테 욕하면 안 되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결국 뺨까지 때리자 경찰관이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불러온 폭행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찰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폭력적 공격 상황이 재발하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상대방 행동 수준에 따라 물리력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겁니다. 5단계로 나눈 기준안에 따르면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밀고 잡아 끄는 등 적극적 저항을 하는 단계에서 가스 분사기를 쓸 수 있고, 경찰관과 제3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상대가 총이나 흉기를 사용하면 권총을 발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1월 있었던 암사동 흉기 난동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5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물리력을 쓰지 않기 위해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로 고위험 물리력,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위험 물리력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찰력 행사라는 것을. 경찰은 6개월간 교육훈련 등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유명한 윤모 총경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당시 현직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대화가 논란입니다. 이 행정관은 윤 총경의 선임으로 윤 총경이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할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같이 만든 사이이기도 한데요. 윤 총경이 경찰 수사 중에 민정수석실 인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 3월 13일 버닝썬 사건에 첫 등장한 경찰총장. 고위 간부급 경찰이 유흥업소와 유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총장이 누군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가장 큰 누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 이날 오후 민감용 경찰청장은 경찰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죠. 이 경찰총장의 정체는 바로 윤모 총경. 경찰총장 부인 안 되십니까? 경찰 조사 결과 윤 총경은 버닝썬 관계자들과 식사는 물론 골프 회동을 가지면서 승리 등이 운영한 유흥지점에 대한 경찰의 단속 사실 등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잘 나가는 고위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대가성 인정이 어렵다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150여 명의 수사관들이 석 달 넘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경찰과 버닝썬 유착 의혹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죠.
윤 총경은 2차례 청와대 파견 근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윤 총경은 2017년 7월 다시 민정수석실에 입성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작성에도 핵심 실무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청장의 이 발언을 두고 스스럼 없이 사적 문자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앞둔 윤모 총경의 수상한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총장 보도 이틀 전인 3월 11일 윤 총경이 한 단체 채팅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선임 행정관에게 만나자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3일 민 청장이 자신에 대한 철저 수사를 언급한 바로 그날 윤 총경이 민 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 간에 만찬을 주선했다는 정황도 나왔죠. 민 청장은 시기상 부적절해 참석하지 않고 모임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져서 가는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경찰의 버닝썬 수사. 국민들은 이번 수사, 특히 윤 총경에 대한 수사가 과연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요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창현 부장판사에 이어 류영대 판사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영식 전 판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류 판사는 현직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사법개혁이라면 그런 사법개혁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사이에 류 판사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판사들의 댓글 수십 개와 함께 김 전 부장판사가 그만둬야 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법관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판사의 후임으로 인권법 연구의 간사를 맡은 최창석 부장판사마저도 정치 권력과 유착된 법원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체감 중이라며 이번 임명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졌을 때도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던 김 전 판사는 지난해 말 이미 청와대행 소문이 흘러나왔지만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잇따라 판사들이 청와대에 직행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직원을 집으로 불러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의 약속도 결국 빈말인 셈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외교관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또 조기에 조사가 되어서 그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말과 달랐습니다. 망고를 주겠다며 행정 직원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에 성추행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관 A씨의 경우에는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로 형사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부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여군의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군장성을 보직 퇴임하고 형사처벌한 국방부의 조치와도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직 3개월도 중징계란 입장입니다. A씨는 최근 외교부의 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정직 3개월이 충분한 징계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성비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이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을 돌려달라고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비난했는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성 북한 대사.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ise Honest. 미국의 압류가 6.12 공동성명의 정신을 부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ncident is early product of extreme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DPRK. 김 대사는 미국의 압류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s a legal ground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is clearly illegality and injustice. 그 근거로 유엔 협약을 예로 들며 미국 국내법으로 북한 선박을 압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을 인용해 해당 조약은 발의만 됐을 뿐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멘 반군이 이번엔 사우디 공항을 드론 폭탄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했고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 나지란 공항의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지란 공항은 미군 특전사 배치를 지원하는 미국 정보요원의 근거지입니다. 미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Our biggest focus at this point is to prevent Iranian miscalculation. We do not want the situation to escalate.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또 이래버릴 경우 큰 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할 준비를 한 뒤 전화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is is all in his imagination. Now he wants us to call him? This is crazy, President. 이란 대통령도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ممکنه یه فردی در فشار قرار بگیره ملتی در فشار قرار بگیره اما ملت ایران سر تعظیم و سر تسلیم در برابر قلدر مآبها سر فرود نخواهد. 미국과 이란의 감정 싸움이 점점 격화되면서 중동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이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극렬해지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찰 숙소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경찰 초소 유리창은 날아온 돌에 맞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이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자 불만을 품은 야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Seluruh rektor se-Indonesia mengatakan situng yang dilakukan oleh KPU adalah curang.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화염병과 폭죽, 돌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총상을 입은 사람이 더 있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는 개표 조작이 있었다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자카르타 보안을 최고 경계 단계로 높이고 시위가 대형 소요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40년 전 국내에서 멸종된 천연기념물 따오기. 오늘 이 따오기 10마리가 10여 년간의 복원사업 끝에 자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따오기 복원센터 직원들은 AI가 덮쳤을 당시에는 혹시 내가 외부에서 AI 바이러스를 데려올까 한 달을 퇴근 없이 따오기와 합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오기가 엄마나 다름없었던 연구원들의 품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성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사육장 문이 열리자 따오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천연기념물인 따오기는 1979년 이후 국내에서 멸종됐습니다. 멸종 40년 만인 오늘 정부와 창녕군은 따오기 10마리를 자연으로 보냈습니다. 30마리는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사육장 문을 열어놨습니다. 자연 방사는 국내에 처음입니다. 우리 땅에서 사라졌던 따오기가 다시 하늘로 날았습니다. 한국 생태계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고, 정부는 지난 2008년 중국이 기증한 따오기 암수 한 쌍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따오기 증식 기반을 갖췄고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부화도 성공했습니다. 11년 만에 따오기를 363마리까지 늘렸습니다. AI가 왔을 때는 산란 및 부화 그리고 육추하는 직원들이 약 한 달 가까이 출퇴근도 못하고 합숙을 하면서 오늘 방사한 따오기들은 당분간 창녕 우포늪에서 지냅니다. 우포늪은 국내 최대 내륙 습지로 숲이 무성하고 나무가 많아 따오기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우포늪 일대에는 따오기를 위한 생태 습지와 먹이터 등도 들어섰습니다. 철새인 생태 특성을 감안해 위치 추적기도 부착했습니다. 정부와 창녕군은 방사한 따오기의 자연 적응과 번식 활동 등을 모니터해 추가 방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년 전 남아공의 축구 스타 아나스가 최우수 선수로 뽑힌 소감을 말합니다. And I appreciate my fans also, my wife and my girlfriend. 당황한 그가 뒤수습을 하느라 진땀을 빼봅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Yeah, I mean my wife. Yeah, sorry to say, I'm so sorry, my wife. Lizzo, I love you so much. Aya, I love you so much from my heart. 예, 2013년 오바마 대통령 2기 취임 파티 때의 일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I'm proud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I am prouder to be Barack Obama. 이런 실언을 프로이트의 말실수라고 합니다. 이 숨겨둔 속마음을 억누르다 보면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나온 용어죠.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정치인의 말실수를 그냥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외칩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당정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평창. 이 실언을 두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얼마나 북한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따랐습니다. 최근 북한의弾道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건 어제의 일입니다. 대통령의弾道미사일 발언이 나온 뒤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대변인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대변인이 물었다는 겁니다. 즉 대변인 귀에도 탄도미사일로 들렸다는 얘기겠죠. 청와대 발표대로 대통령이 원고에 쓰인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자꾸 프로이트의 이론이 생각날까요?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후 보름이 넘도록 발사체를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이 와중에 나온 대통령의 실언과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선 청와대를 보며 우습기도 합니다만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탄도미사일과 단도미사일이었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이 더위 이어집니다. 또 대구와 경산, 창녕 등 경북 남부 쪽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내일과 모레 33도 선에 불볕더위 예상됩니다. 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호남, 제주, 이 서쪽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죠. 동해안과 경북 일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을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인 만큼 피부 예민하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이렇게 곳곳 25도 선으로 서늘한데 낮 최고 기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여름입니다. 반소매 옷에 겉옷 하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는 다음 주 초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